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달심리학도 이제 반환점을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딱딱한 인지나 생물이나 아니면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소프트한 좀 말랑말랑한 주제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정서 발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서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석사 입학할 때 이제 연구 계획서를 쓰거든요. 그 연구 계획서에다가 막 애착하고 막 정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연구 계획서를 쓰고 나서, 딱 1년 만에 인지로 바뀌어갖고, 인지나 인지 이쪽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 박사도 이제 인지 쪽으로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만만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서하고 인지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 정서가 좋아요, 인지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한 7, 80% 학생들이 정서에 더 관심이 많고, 뭐 아니면 이제 정서가 더 쉬워 보여, 아니면 인지가 더 쉬워 보여라고 물어보면 다 정서가 쉽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봤을 때는 정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수업 나가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정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포기해서 어렵다라는, 포기는 아니고, 주제를 돌렸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 정서라고 하는 게, 정서 연구가 어렵고 정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정서를 연구하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힌트는 지금 내 기분과 여러분들 기분이 같을까요? 동일하게, 물론 이제 저는 뭐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부를 한다라는 어떤 그 틀 안에서 우리 서로 같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과 내 기분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어떤 이론적으로 모을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상황,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상황에서 뭐 모두가 동일한 정서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난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인간의 어떤 심리적 속성은 다 개인차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규준적 발달로 이게 딱 얘기를 하더라도 다 실제로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은 규준적 발달로 들여다보면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정서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심하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정서 발달을 들어가기 전에 정서가 엄청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겁을 좀 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감정이 있는가? 아이들은 감정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감정이 있을까? 성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복, 슬픔, 공포, 분노와 같은 특정 정서를 경험하고 표출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분 나쁜 어떤 일을 경험을 한다면은, 속에서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화가 막 끌어오르고, 그 다음에 짜증이 막 나면서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그렇겠죠? 아기들도 그럴 수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이들도 정서를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막 부들부들 떨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행복, 슬픔, 공포, 분노와 같은 특정 정서를 경험하고 표출을 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본 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정서를 기본 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게 딱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다라기보다는 막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정서는 딱 두 가지예요. 쾌하고 불쾌.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5가지로 이제 분화가 되는 거고, 출생 시 존재하는 생애 첫 해 등장하는 정서들로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놀란, 기쁨, 슬픔, 분노, 공포 이런 정서들이 왜 우리가 이제 가지고 태어날까?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됐다라는 건 가지고 태어난 건데 왜 가지고 태어났을까라고 또 질문을 해보면 답은 또 뭐예요? 애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글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 답들 중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답이 뭐예요? 아, 진화적으로 혹은 이제 적응을 위해서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발달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아이들도 정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쾌와 불쾌. 우리 좀 세분화되지 않지만. 자, 정서 중에서 이제 기본 정서가 있고, 이제 요게 기본 정서가 1번이에요. 1번 기본 정서. 자, 두 번째가 2번이 이제 뭐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순서대로 놔둔 거니까. 2번 혼합정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혼합정서. 혼합정서는 정석과에 관계없이 둘 이상이 혼합되어 경험되는 정서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혼합정서가 이제 양가감정이에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가 하나의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동시에 유발된 혼합정서. 되게 복잡하게 그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애인이나 아니면은 혹시 결혼을 했나? 결혼을 했으면 이제 남편이나 와이프나 아니면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 굉장히 좋은 분이고 뭐 그렇긴 한데 가끔 싫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같이 있을 때 그런 걸 이제 양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석과와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정석과와 관계없이. 그렇다면은 어떻게도 혼합될 수 있어요. 파지티브 플러스 파지티브가 될 수 있고, 양가 감정이면은 파지티브 플러스 네거티브인데, 아니면 네거티브 플러스 네거티브 될 수도 있고, 뭐 파지티브 플러스 뉴트럴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긍정적인 정서에도 행복하고 기쁨, 이거 두 개는 엄밀히 굉장히 다른 정서니까 행복하면서 기쁜 게 두 개 동시에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혼합정서라는 것이. 자, 혼합정서의 이해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기본 정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혼합정서는. 왜냐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게다가 상반된 거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린 아동이 혼합된 느낌을 인지하는 데는 실패해요. 그 말은 어렸을 때 안 된다. 안 된다. 왜? 정서 사건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피상적인 판단 때문. 자, 요거 나오면 또 우리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사건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피상적인 판단 때문. 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한데 왜 한 측면에만 몰두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피상적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저는 전생이 삐아저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 피상적인 판단 아니면 피아제의 영혼이 나한테 들어왔던가? 피상적 판단 때문에 누구예요? 네, 내 얘기했지 삐아제 때문이라고. 언제? 전조잡기 때. 어떻게? 어떤 사건의 이제 한 면만 판단하는 거? 뭐예요? 중심화. 요걸 갖다가 이제 보면 이제 중심화 때문이라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삐아제 이론으로, 삐아제 관점으로 아이들이 혼합정서를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중심화 때문에. 두 가지 정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정서들 중에 하나만 보기 때문에 혼합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정서를 이해하려면은 여기 탈중심화 있죠. 탈중심화 해야지만 혼합 정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이한 개념을 동시에 인지적으로 물론 이제 혼합정서라고 하는 게 정석과 관계없이 긍정, 부정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뭐 이런 건 좀 쉽겠죠.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뭐 혼합정서 능력이 이제 다 발달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도 전부 다 인지하고 얘도 이제 뭐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상이한 개념을 동시에 인지적으로 조절하고 조직화하거나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중심화 때문에 피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냥함과 심술구줌과 같이 이제 개념적으로 반대인 것을 통합하는 것은 어린 아동들에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거죠.
양육자가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좋게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뭐 좋게 해줄 때는 좋은 엄마 아빠야, 좋은 양육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뭘 잘못해갖고 혼날 때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예, 양육자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럼 그게 이제 계속 가냐? 다행인 거는 애들은 아직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다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엄청 많이 혼나거나 뭐 그랬을 건데 지금 기억나요? 안 나요? 언제 때부터 기억나냐면 뭐 굳이 기억난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나겠죠. 그건 이미 전조됐게 지나버린 시기니까 상관이 없다이 아니라 전조됐게 지난 시기니까 더 어렸을 때 혼나는 것도 혼낼 수가 있어요. 뭐 애들 기죽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지멋대로 자라게 만드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요새는 또 좀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죠. 혼내는 거에 대해서.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상향과 신술군 같이 개념적으로 반대인 것을 통합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반대인 것을 통합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녀에게 좋은 걸 해주는 양육자가 있을 때, 애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좋은 걸 주는 사람도 양육자고, 나쁜 걸 준다기보다는 혼내는 것도 양육자예요. 근데 요 양육자라는 하나의 개체가, 물론 이제 엄마 아빠니까 둘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양육자는 둘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요 양육자라는 대상이 뭘 줘요?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주고, 요 하나의 대상이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요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을 준다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나면은 계속 엄마 아빠는 맨날 나 혼내기만 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애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동시 발생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통합한다라는 것은 한 대상이 상반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고, 그게 동시 발생성의 이해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게 돼요. 7세가 되면 상반된 두 가지 정세가 동시에 생기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정서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능력은 동시적이고 반대적인 정서 유형에 대한 인지 능력이 발달한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밑에 거 실험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은 혼합 정서를 경험을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정서라고 하는 게 정서랑 인지랑 나눌 수 있을까요? 정서랑 인지를? 나눌 수도 개념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나눌 수도 있긴 한데, 정서는 경험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인지적으로 해석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서를 인식하고 그 인식된 정서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뭐가 들어가요? 인지적 과정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서랑 인지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정서를 이해할 때는 뭘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인지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정서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정서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심리학 개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아이자드랑 캐넌 바드하고 라자루스라는 사람들이, 라자루스는 마법사 아닌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서가 시작이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부터 정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해하고 조절하고 표현하고 인식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정서랑 인지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고, 저도 이제 정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인지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정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혼합정서 실험으로 다시 돌아와서, 혼합정서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실험이 뭐냐면은, 자,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아빠도 있어요. 아빠는 다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화책에서 나오는 아빠라든지 이야기 이런 데서 나오는 아빠들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의사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애들 입장에서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기한테 주사 찌르니까.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주사를 찌르기보다는 간호사가
찌르긴 하는데, 어쨌든 의사 선생님은 날 아프게 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자, 그러면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다 라는 거는 어때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고 의사 선생님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세 정도 됐을 때는 비슷한 것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혼합정서를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PP랑 NN은 인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혼합정서의 끝판왕이 뭐예요? P 플러스 N이에요.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자, 두 번째, 의사가 착한 사람인데 이 의사가 밤에 도둑질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인식할까? 5세 아동들은 이 의사가 도둑질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한 대상을 놓고 이 사람이 낮에는 사람을 치료하고 저녁엔 도둑질을 하고 의적 아니에요.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해요. 5세 때는. 근데 8세 정도가 되면은 얘는 이제 당연히 인식을 하는 거고 포지티브인데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추가가 된 것도 의사가 밤에 도둑질을 한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물론 애들이 성격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긴 하지만 낮에는 착한 척 하면서 있다가 밤에는 이제 사람들 물건 훔치고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동시 발생성이 이해가 된다는 거고, 자, 5세에서 8세로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삐아제식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아동 발달을 얘기할 때, 삐아제가 가장 어떤 연령에 따른 발달 기준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아무튼 요때 이제 뭐가 지나가냐면 전조잡기에서 구체적 조잡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중심하고 여기는 탈중심화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대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있지? 상대적인 개념도 중간에 쭉 이해를 하게 되고 여러 차원 같은 것도 그건 탈중심화 얘기했었고 아무튼 인지 능력이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진 것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해가 되면은 이제 혼합정서를 경험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서가 나옵니다. 세 번째 정서. 이 세 번째 정서는 이제 복합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애 두 번째 해에 나타나는 자기의식 혹은 자기평가적 정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식 혹은 자기평가. 복합정서는 자기의식적 정서와 자기평가적 정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인지 발달에 의존. 우리 지금 정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계속 인지 얘기해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지하고 정서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식적 정서 혹은 의식정서, 자기 평가적 정서는 자기 인식을 손상하거나 증진할 수 있다. 어떤 게 있어요? 자기 의식을 나에 대한 평가를 증진하거나 아니면은 손상시키는 거는 수치심, 죄책감, 프라이드, 자부심, 이런 것들이죠. 가장 단순한 자기정서인 당혹감은 아동이 거울이나 사진에서 자신을 인식한 후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난지를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나야.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내가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여러분도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지금도 당황스럽나요? 그렇진 않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들 모습이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동이 거울이나 사진에서 자신을 인식한 후에 이제 나타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보게 되는 거니까. 자기 평가적 정서는 자기 인식과 자기 품행을 평가하는 규칙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기 의식적 정서는 뭐가 필요해요? 얘는 얘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지만 자기 의식적 정서를 경험할 수가 있고, 얘는 규칙이나 규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규칙이나 규준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내 행동을 평가할 만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나쁘다 혹은 좋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알아야지만 내가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렸을 때, 아, 나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일을 했어 라고 평가를 하고, 수치심과 죄책감 같은 게 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자기 평가적 정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치심은 이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고, 죄책감은 이제 타인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지 못했을 때, 이제 타인의 대인간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정서예요. 그래서 수치심, 도덕적 위반, 개인적 실패, 사회적 실패 등에 나온 관계없이 아동이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초점 맞고 타인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 같은 경우는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다. 이걸로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고, 죄책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들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애가 PC방 안 가겠다 그랬는데 여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하고 PC방 가서 친구랑 놀았어요. 내가 걸렸어요. 자, 그랬을 때 미안해. 죄책감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들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인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면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했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제 스승의 날 이럴 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조그만 선물 같은 것들을 많이 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항상 했던 게 그러니까 제 선후배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스승의 날 때 선생님한테 뭐 선물할지 고민하지 말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니들이 공부한 거 조금 더 얘기하고 니들이 논문을 쓰고 공부하는 걸로 보답할 생각해야지 꼭 스승의 날을 선물한다고 해서 니들의 어떤 지은 죄가 다 탕감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상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평상시에. 또 죄책감 같은 것들도, 갑자기. 자, 그래서 이제 복합정서의 대표적인 예를 수치심하고 죄책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복합정서가 이제 발달하는 어떤 시간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primary emotion이 이제 contentment, interest, distress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게 이제 joy, surprise, sadness, disgust, anger, fear 이런 걸로 이제 쭉 분화가 된다라는 거는, 여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이요. 여기는 이제 네거티브한 부분인데, 단순하게 느꼈던 정서들을 점점 복잡하게 느껴져요. 언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8개월 정도에서 24개월. 18에서 24개월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요게 24 더하기 6은 뭐니? 30개월 정도에서 36개월 정도. 아이들 발달은 18에서 24랑 30에서 36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모든 책에서는 얘기하는 거 보면. 자, 좀 더 일찍 그러니까 어떤 복합정서 중에서 자기 의식 정서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자기 인식을 언제 하냐면 18개월에 자기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18개월에 자기 인식을 하면서 embarrassment나 envy나 empathy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이제 지나가지고 이 중간에 acquisition of, retention of standard and rules, 그 규칙하고 규범 같은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해요. 어떻게 습득할까요? 규칙이나 규범 같은 것들은 뭐 비고치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유능한 참여자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문제 해결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내면화하게 되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하면 잘한 거야. 이렇게 하면 못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면화를 하게 되는 거죠. 18개월에서 24개월 이후에. 그래서 한 30개월 정도 되면은 복합정서 중에서 프라이드, 쉐임, 길티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복합정서가 발달하는 그 어떤 타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서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쾌와 불쾌 뭐 이런 것들을 느끼다가 점점 세분화된 어떤 정서 같은 것들 분화가 되고, 나를 인식함으로써 이제 나를 인식하게 되면은 뭐가 가능해요? 타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와 타인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나와 타인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요? envy 할 수 있죠. 뭐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러고 나서 규칙 규준 같은 것들을 내면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내 행동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평가를 통해서 뭘 경험한다? 뭐 프라이드나 쉐임이나 길티 같은 것들을 경험한다고 복합정서 발달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모들은 아동의 자기 평가적 정서 경험이나 표현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어떻게 미치냐? 4, 5세 아동들 대상으로 퍼즐에 성공하다 실패했을 때 어머니들의 이제 반응을 관찰을 해요. 이 실험에서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했어요. 실패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우, 그러니까 꼭 이제 어머니가 실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양육자가 양육자가 실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경우, 아동은 실패 후에 높은 수치심을 보이며 성공 후에 거의 자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혼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육자들 중에서 네, 자기 자녀 보고 이제 너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수줍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높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애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다 오냐 하고 우쭈쭈쭈 해주면은 그건 나름대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나름대로 나중에 고충이 따르겠죠. 어쨌든 실패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계속 강조하는 경우가, 지적질을 많이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 후에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보여요. 그리고 성공 후에는 거의 자부심을 보이지 않아요. 왜 자부심을 이제 보이지 않느냐? 뭐 이 성공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취동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공 후에 자부심, 이 성공이 뭐 때문에 내 능력이라든지 내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성공한 거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성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물론 그리고 이제 실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양육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양육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허용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허용적이라기보다는 관대하지 않고, 쥐들은 어렸을 때 다 잘했나? 막 쥐들은 어렸을 때 막 다 성공하고 다 잘해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막 그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나?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냥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못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뭐 그거는 근데 뭐 그들 마음이고 아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무튼 부정적인 거 강조해 봤자 뭐 돌아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자, 성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에는 성취에 대해서 더 많은 자부심을 보이고 실패 수치심을 덜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개념이긴 한데,
너무 많이 해서 자기 효능감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겨워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 경험을 많이 한 거죠. 성공 경험을 많이 한 경우에는 자부심을 보이고 실패의 수치심을 덜 느끼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공해서 중요한 거는 이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부정적인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근데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하면서 막 오바해서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칭찬의 역효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문득 발달 심리를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강의하면서 든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부모 양육자는 자녀를 담는 그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이를 이제 키워야 되니까 이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자녀가 자라면서 이 그릇도 점점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릇이라기보다 아니면 뭐 테두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릇 혹은 테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커져야 되는데 뭐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부모가 되면 다 알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난 그것도 되게 마음에 안 돼. 그거는 자신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정당하기 위한 어떤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무튼 이게 점점 커져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 귀엽고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미약한 존재였을 때의 틀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양육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아동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만난 부모들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녀가 크면 그 틀도 같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틀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양육자도 계속 공부를 하고 발달을 하고 자녀의 어떤 발달에 맞춰갖고 그리고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시대라든지 이런 특성 같은 것도 보고 배우고 그런 것들은 상호작용하면서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딱 꽂혀 있으니까 저 계속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자신의 기준에 맞게 쪼이고 강요하고 뭔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자녀를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안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앞에 그 놓인 삶은 네 가지가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다, 결혼만 한다, 아니구나. 일단 세 가지구나. 혼자 산다. 이렇게 세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나? 뭐 하나 더 있다고 처음에 여러분 이랬을 때 만약에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육의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달시키기 위해서 발달심리 공부도 뭐 지금 여러분들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양육법 애들 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해봤자 어떻게 보면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소용없어요. 뭐 애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이제 정서 얘기에다가 양육 얘기 넘어갔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가 그 발현되냐 발현되지 않느냐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내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뭐 발현되지 않으면 나랑 굉장히 다른 어떤 타입의 자녀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잘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도 점점 늘려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성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실패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처벌이고, 이건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칭찬과 처벌과 관련된 건 우리가 나중에 성취동기 이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걸음마기 유아와 어린 학년전 아동들은 자신의 행동을 성인이 보고 있을 때만 자기평가적 정서를 보이게 돼요. 근데 요게 이제 뭐냐면 아이들이 3세 정도가 되면은 자기평가적 정서를 인식할 수 있다며. 그러면은 근데 왜 아직까지 걸음마기 학년전 아동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인이 보고 있을 때만 자기평가적 정서를 보이냐? 왜? 아직까지 인지 능력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고, 뭐 기억을 하더라도 이제 일부분만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자신의 행동을 성인이 보고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약간 뭐 외장하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단서가 있을 때만 저걸 보고, 아, 누가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거죠. 뭐 그게 이제 그 로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만 이제 로드를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돼요. 자, 근데 초등학교 이후 여러 규칙이나 평가적 기준을 충분히 내면화해서 외부 감독이 없을 때도 자신의 품행에 대해 수치심, 자부심, 죄책감 같은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 인지적인 능력 같은 것도 발달하고, 내가 뭘 어떻게 했을 때 뭘 어떻게 했을 때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거 있잖아. 잘했냐, 잘못했냐를 갖다가 평가하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하나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행동이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아예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뭐 자부심 같은 걸 느낄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쓰레기를 버리면 나쁜 사람이다라는 어떤 평가적 기준, 행동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해봐요.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릴 때는 쓰레기를 버릴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내재가 돼야지만 되는 거고, 뭐 그래서 뭐 알맞은 도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뭐 굉장히 올드한 그 내용 같긴 하지만, 서로 이제 피해 안 주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규칙 같은 것들 내면화하고, 그 규칙을 바탕으로 이 복합 정서를 적절하게 경험하고 그거에 따라 이제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꽤 오래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서 발달에 대해서 요 다음은 정서 조절인데, 정서 조절도 꽤 긴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정서 발달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